저주받은 창조자여, 나는 왜 살아야 했는가? 왜? 그 순간에 내가 당신이 그토록 무분별하게 부여한 존재의 불꽃을 거버리지 않았는가? 절망은 아직 나를 지배하지 않았다. 내 감정은 분노와 복수였다. 나는 기꺼이 오두막과 그 안의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비명과 고통으로 나 자신을 채울 수 있었다. 밤이 오자 나는 내 은신처를 떠나 숲속을 떠돌았다. 이제 더 이상 발견될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고통을 두려운 울음소리로 풀어냈다. 나는 올가미에서 벗어난 야생 동물처럼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파괴하고 사슴처럼 빠르게 숲속을 돌아다녔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밤을 보냈던가. 차가운 별들이 조롱처럼 빛났고 앙상한 나무들이 내 위에서 가지를 흔들었다. 때때로 새의 달콤한 목소리가 온 세상의 고요 속에서 터져나왔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쉬거나 즐기고 있었다. 나는 마치 대악마처럼 내 안에 지옥을 품고 아무도 나와 공감하지 않으므로 나무들을 뽑아내고 혼돈과 파괴를 퍼뜨리며 그 후 그 파괴 속에서 앉아 이를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할 수 없는 감각의 사치였다. 나는 신체적 과로에 지쳐온 몸이 축 늘어져 절망과 병약함 속에서 축축한 풀밭에 쓰러졌다.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구도 나를 동정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나는 내 적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 아니다. 그 순간부턴 아는 인간 종족에 대해 영원한 전쟁을 선포했다. 그 중에서도 나를 만들고 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내보낸 그에게 더 많은 증오를 품고 해가 뜨자 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날은 내 은신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두꺼운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내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상쾌한 햇살과 맑은 공기가 나를 어느 정도 평온하게 만들었고 오두막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니 내가 결론을 내리는데 너무 서둘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분명히 신중하지 못했다. 내 대화가 아버지를 내 편으로 만들었던 것이 분명했으며 나는 내 모습을 그의 자녀들에게 공포로 노출시킨 바보였다. 나는 늙은 드라시를 나에게 익숙하게 만들어야 했고 그의 가족들이 내 접근을 준비할 때까지 점차 나 자신을 드러냈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내 실수가 되돌릴 수 없다고 믿지 않았고 많은 생각 끝에 나는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가 근호인을 찾아가 내 주장을 펼쳐 그를 내 편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 생각들이 나를 진정시켰고 오후에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내 열병이 평화로운 꿈을 나에게 방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전날의 끔찍한 장면이 내 눈앞에서 악몽처럼 떠돌았다. 여성들이 도망가고 분노한 펠릭스가 나를 그의 아버지의 발치에서 떼어내는 모습. 나는 지친 채로 깨어났고 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은신처에서 기어 나와 음식을 찾으러 갔다. 배고픔이 풀리자 나는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잘 알려진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나는 내 은신처로 들어가 조용히 그 가족이 일어날 시간까지 기다렸다. 그 시간이 지나고 해가 하늘 높이 떠올랐지만 오두막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심한 두려움에 떨며 무서운 불행이 닥쳤음을 직감했다. 오두막 안은 어두웠고 아무런 움직임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때 두 명의 농부가 지나갔고 그들은 오두막 근처에서 멈춰서 격렬한 손짓을 하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 보호자들의 언어와 다른 지역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얼마 후 펠릭스가 다른 남자와 함께 다가왔다. 나는 그가 그날 아침에 오두막을 떠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대화를 통해 이 이상한 일들을 알아내기 위해 불안하게 기다렸다. 당신은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의 동료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3달치 집세를 지불해야 하고 정원의 수확물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당한 이점을 취하고 싶지 않으므로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며칠을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건 저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펠릭스가 답했다. 우리는 다시 이웃음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가 말한 끔찍한 사건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내 여동생은 결코 그날의 공포에서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발 더 이상 나에게 논의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펠릭스는 말을 하면서 심하게 떨었다. 그는 동료와 함께 오두막으로 들어갔고 몇 분 후에 나와서 떠났다. 나는 드라시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나는 그날의 시간을 내 은신처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보냈다. 내 보호자들은 떠났고 나를 세상과 연결시켜주던 유일한 끈을 끊어버렸다. 처음으로 복수와 증오의 감정인 내 마음을 채웠고 나는 그 감정들을 억제하려 하지 않았다. 내가 친구들을 생각할 때 드라시의 온화한 목소리, 아가사의 부드러운 눈, 사피의 뛰어난 미모가 떠올랐지만 그들이 나를 거절하고 버린 사실을 다시 생각하니 분노가 되돌아왔다. 나는 분노의 경로 속에서 인간을 해칠 수 없었기에 그 분노를 무생물에 돌렸다. 밤이 깊어가자 나는 오두막 주변에 여러 가지 인화석 물질을 놓고 정원의 모든 재배 흔적을 불태운 후 달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애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자 강한 바람이 숲에서 불어와 하늘에 있던 구름을 빠르게 흩어놓았다. 바람은 마치 거대한 눈사태처럼 불어왔고 그것은 내 정신에 광기를 일으켜 이성의 한계를 넘어섰다. 나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분노에 차서 오두막을 주위로 돌며 춤을 췄다. 내 눈은 여전히 서쪽 수평선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끝은 달이 거의 닿아 있었다. 마침내 달의 일부가 가려졌고 나는 내 불타는 나무가지를 흔들었다. 나는 크게 비명을 지르면 애가 모은 집과 덤불에 불을 붙였다. 오두막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그 불길은 오두막을 감싸며 혀처럼 날카롭고 파괴적인 불꽃으로 그것을 핥았다. 나는 그 오두막을 모두 불태운 후 그 현장을 떠나 숲속에서 피신처를 찾았다. 나는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까? 나는 내 불행의 현장에서 멀리 도망치기로 결심했지만 나처럼 미움받고 멸시받은 존재는 모든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던 중 당신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당신의 문서에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자 창조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었던 당신에게 무엇보다 도움을 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펠릭스가 사피에게 가르쳤던 것들 중에서 지리도 빠지지 않았고 나는 그 지식을 통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게 되었다. 당신은 제네바를 고향이라고 언급했으므로 나는 그곳을 향해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나는 제네바에 도달하기 위해선 암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유일한 안내자는 태양이었다. 나는 지나쳐야 할 마을들의 이름도 알지 못했고 한 사람에게도 정보를 물어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비록 나는 당신에게 증오 외에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지만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신은 나에게 감각과 정서를 주었으면서 인간의 경멸과 공포의 대상이 되게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나에게 동정과 보상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당신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서 어떤 인간에게서 얻지 못한 정의를 얻기로 결심했다. 나의 여행은 길었고 내가 겪은 고통은 심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을 떠난 것은 가을이 깊어졌을 때였다. 인간의 얼굴을 마주칠까 두려워서 나는 오직 밤에만 활동했다.
날은 점점 추워졌고 비와 눈이 내 주위로 쏟아졌다. 강은 얼어붙었으며 땅은 차갑고 딱딱해져서 아무런 피난처를 찾을 수 없었다. 나의 온화한 성품은 사라졌고 내 안에는 모든 것이 담배처럼 쓴맛과 고통으로 변했다. 당신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 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더욱 타오르고 있었다. 눈이 내리고 물은 얼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가끔씩 나는 길을 안내해 줄 사건들을 겪었고 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자주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내 감정의 고통은 나에게 어떤 쉼도 허락하지 않았고 내 분노와 비극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내가 스위스 국경에 도달했을 때 태양이 다시 따뜻함을 되찾고 땅이 다시 초록으로 변해갔을 때 한 사건이 내 감정의 쓰라림과 공포를 특별히 확증해 주었다. 나는 보통 낮에는 쉬고 사람들의 시야를 피할 수 있는 밤에만 활동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깊은 숲을 지나가게 되어 나는 해가 뜬 후에도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날은 봄이었고 햇빛의 아름다움과 공기의 상쾌함이 나를 기쁘게 했다. 나는 오랫동안 죽어있던 부드럽고 기쁜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 감정들의 새로운 느낌에 깜짝 놀란 나는 그 감정에 휘둘려 혼자라는 사실과 내 추악함을 잊고 행복해지기를 감히 원했다. 부드러운 눈물이 내 얼굴을 적시고 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눈물 자국이 남은 눈으로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 태양은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 나는 숲속의 길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러다 결국 숲의 경계에 도달했는데 그곳은 깊고 빠른 강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많은 나무들이 그 강으로 가지를 내밀고 있었고 그 가지들은 이제 봄에 신선한 싹을 틔우고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추어 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랐다. 그때 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서 시프러스 나무 그늘 아래 숨었다. 내가 겨우 숨자 한 어린 소녀가 나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를 피해서 장난스럽게 도망치는 듯 웃고 있었다. 그녀는 강이 급경사를 따라 계속 달려갔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디며 빠르게 흐르는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나는 숨었던 곳에서 뛰어나가 강한 물살을 헤치며 그녀를 구해내어 강가로 끌어냈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나는 그녀를 되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했지만 그때 갑자기 농부 한 명이 다가왔다. 그 남자는 나를 보고 급히 달려와 내 팔에서 소녀를 나가채어 숲속 저 깊은 곳으로 향했다. 나는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급히 그 뒤를 따랐다. 그런데 그 남자는 내가 가까이 오자 자신이 가진 총을 내 몸에 겨누고 발사했다. 나는 땅에 쓰러졌고 내 상처를 입힌 그는 더욱 빨리 숲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이 내가 베푼 선의에 대한 보답이었다. 나는 인간을 파멸해서 구했는데 그 보답으로 이제 나는 살점과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다. 내가 얼마 전에 가졌던 친절과 온화한 감정은 지옥 같은 분노와 이를 악물게 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 고통에 불타오르며 나는 인간 모두에게 영원한 증오와 복수를 맹세했다. 그러나 내 상처의 고통은 나를 이길 수밖에 없었고 내 맥박은 멈추었으면 나는 기절했다. 몇 주 동안 나는 숲속에서 고통스럽게 살며 상처를 치료하려 애썼다. 총알은 내 어깨에 박혔고 나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그것을 빼낼 방법이 없었다. 그들이 가한 부당함과 배신의 감정은 내 고통을 더욱 키웠다. 나는 매일 복수를 맹세했다. 그들이 가한 모욕과 고통을 보상할 깊고 치명적인 복수였다. 몇 주 후 내 상처가 치유되었고 나는 여행을 계속했다. 예전에는 봄의 햇살이나 바람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된 여정의 피로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위로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기쁨은 나의 황량한 상태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고통스럽게 느끼게 했다. 하지만 내 고난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고 2달 후 나는 제네바의 주변 지역에 도달했다. 그때는 저녁이었고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하려 했지만 피로와 배고픔에 짓눌려 그곳에서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저녁에 부드러운 바람이나 쥐라 산맥 뒤로 지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도 기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불행했다. 그때 잠시 잠이 들어내 고통스러운 반성을 잠시나마 잊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유아처럼 즐겁게 뛰어오는 아름다운 아이가 내 숨은 곳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작은 존재는 편견 없이 살았고 기형에 대한 공포를 배울 만큼 오래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아이를 붙잡아 내 친구이자 동료로 키운다면 이 인적이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충동에 이끌려 나는 아이가 지나갈 때 그를 붙잡아 내게 끌어당겼다. 그가 내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 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억지로 잡으며 말했다. 아야,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내 말을 들어봐. 그 아이는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날 놔줘. 그는 외쳤다. 괴물, 못생긴 녀석. 너는 나를 해치려고 그러는 거야. 너는 괴물이야. 날 놔줘. 그렇지 않으면 아빠에게 말할 거야. 아이야, 넌 내 아빠를 다시는 못 볼 거야.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추악한 괴물, 날 놔줘. 내 아빠는 시장이야. 그는 프랑켄슈타인그가 널 처벌할 거야. 넌 나를 잡아두지 못할 거야. 프랑켄슈타인. 그럼 너는 내 애가 영원한 복수를 맹세한 그 사람의 자식 적의 자식이구나. 너는 내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 아이는 여전히 몸부림치며 절망적인 말을 퍼부었다. 내 마음속으로 절망이 밀려왔고 나는 그의 목을 움켜잡아 침묵시키려 했다. 잠시 후 그는 제네 발 앞에 죽어 있었다. 나는 희생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지옥 같은 기쁨으로 승리에 부풀어 올랐다. 손뼉을 치며 외쳤다. 나도 황폐함을 창조할 수 있다. 내 적은 무적이 아니었다. 이 죽음은 그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것이고 1000가지 고통이 그를 괴롭히고 파멸시킬 것이다. 나는 그 아이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나서 그의 가슴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을 집어들고 보니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이었다. 내 아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를 부드럽게 하고 끌어당겼다. 잠시 동안 나는 그녀의 깊은 속눈썹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눈과 아름다운 입술을 보며 기쁨에 빠졌다. 그러나 곧 내 분노가 다시 차올랐다. 나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이 주는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내가 바라보는 그 여인은 나를 직접 보면 신성한 우아함의 표정을 혐오와 두려움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순간 내 감정을 비명과 고통 속에서 터뜨리지 않고 인간들 사이로 달려가 그들을 파괴하려 시도하지 않은 것에 놀라웠다. 이런 감정에 압도되어 나는 내가 살인을 저지른 장소를 떠났고 더 은밀한 은신처를 찾기 위해 기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헛간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한 여자가 건초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었고 초상화 속 여성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매력적이고 건강과 청춘의 아름다움 속에서 꽃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여인이 바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미소를 보내는 존재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조금 움직였다. 나는 공포의 전율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정말 깨어나서 나를 보고 저주하면 나를 살인자로 고발한다면 어쩌지? 그녀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나를 보게 된다면 확실히 그렇게 행동할 것이었을 것이다. 그 생각은 미친 짓이었고 내 안에 악마를 자극했다네 대신 그녀가 고통받아야 한다. 내가 저지른 살인은 그녀가 주지 못하는 미소를 영원히 잃었기 때문인데
그녀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 죄는 그녀에게서 비롯되었으므로 그녀가 그 벌을 받아야 한다. 펠릭스의 가르침과 인간의 피비린내 나는 법 덕분에 이젠 나는 해악을 끼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초상화를 그녀의 옷자락에 안전하게 넣었다. 그녀가 다시 움직였고 나는 도망쳤다. 몇 날 동안 나는 그 장면이 일어난 장소를 더돌았다. 때로는 당신을 보고 싶어 했고, 때로는 이 세상과 그 고통을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했다. 결국 나는 이곳으로 와서 광대한 산을 헤매며 당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타는 듯한 열정에 사로잡혔다. 우리는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홀로 외롭고 불행하다. 인간은 나와 어울리지 않지만 나와 같이 흉측하고 끔찍한 존재는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고 내 동반자는 같은 종족이어야 하며 같은 결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존재는 당신이 창조줘야겠다. 그는 말을 마친 후 알을 응시하면 애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움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의 제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 존재에 필요한 감정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여성을 창조해 주어야 한다. 오직 너만이 그것을 할 수 있고 나는 그것을 나의 권리로 요구한다. 너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 나는 잠시 동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의 분노가 가라앉았던 것이 다시 일어났다. 그가 이 말을 하자 나는 더 이상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나는 거절한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떤 고문도 나에게 동의를 강요할 수 없다. 네가 나를 가장 불행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같은 존재를 창조해야 한다고? 그런 존재는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거절아.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를 고문할 수 있겠지만 나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악마 같은 존재가 대답했다.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악의적이다. 내가 아닌 모든 인간에게 나는 피하고 미움받고 있다. 너는 나의 창조자이지만 나를 조각조각 찢는 고통을 주며 기뻐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왜 내가 인간을 동정해야 하는지 말해보라. 너가 내 몸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살인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내가 나를 정죄하는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가? 너가 창조할 여성과 나는 친절한 교감을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해를 끼치지 않고 그가 받아들여 준 것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줄 것이다.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면 두려움을 일으키겠다. 나는 비굴한 노예로서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상처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특히 내 창조자이자 나의 주적, 바로 너에게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증오를 맹세한다. 조심해라. 나는 너의 파멸을 위한 일을 할 것이고 얘의 심장이 황폐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어는 너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은 인간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일그러졌고 그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진정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결국 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런데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이유가 너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 만약 어떤 존재가 나에게 선의의 감정을 느낀다면 나는 그것을 100배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 하나의 존재를 위해 나는 인류와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실현될 수 없는 행복의 꿈에 빠져 있다.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온건한 것이다. 나는 또 다른 성의 존재, 나와 똑같이 추한 존재를 요구한다. 만족은 적지만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것만으로 만족할 것이다. 우리가 괴물이 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그로 인해 서로 더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것이다. 너는 나를 창조했으니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나는 하나의 선물에 감사히 여길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만으로 동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나의 요청을 거절하지 마라. 나는 감동했다. 그의 동의를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지만 그의 주장의 일부에는 타당함이 있음을 느꼈다. 그의 이야기와 그가 지금 표현하는 감정들은 그가 섬세한 감정을 지닌 존재임을 증명했다. 만약 내가 그의 창조자라면 그에게 행복의 일부라도 대줄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그는 내가 변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말했다. 너가 동의한다면 너도 다른 인간도 우리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남미의 광활한 지역으로 떠날 것이다. 내 음식은 인간의 음식이 아니다. 나는 양과 새끼 염소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 도토리와 베리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한다. 내 동료는 나와 같은 성질을 지닌 존재일 것이며 같은 음식을 먹으며 만족할 것이다. 우리는 마른 잎으로 침대를 만들 것이며 해는 인간에게 비추듯 우리에게도 비추어 우리의 음식을 익힐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그림은 평화롭고 인간적이다. 너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내게 무자비했든 나는 이제 너의 눈에서 연민을 본다. 이 기회를 잡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너를 설득하겠다. 너는 내가 대답했다. 사람들의 거주지를 떠나 들판에서 짐승들만이 너의 동료가 될 곳에서 살자고 제안하고 있다. 어떻게 인간의 사랑과 동정을 갈망하는 너가 이런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겠는가? 너는 돌아와 다시 그들의 친절을 구할 것이고 그들은 너를 혐오할 것이다. 너의 악한 감정은 다시 살아나고 너는 이제 파괴의 일을 돕는 동료를 가질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하지 마라.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너의 감정은 정말 변덕스럽다. 아까만 해도 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으면서 왜 다시 내 불평에 대해 냉담해지는 거냐? 나는 너에게 맹세한다. 내가 사는 땅과 나를 만든 너에게 맹세한다. 너가 나에게 동료를 주면 나는 인간의 근처를 떠나 황야 같은 곳에 살겠다. 나는 동정을 받을 것이므로 내 악한 감정은 사라질 것이다. 내 삶은 평온할 것이고 죽을 때 나는 내 창조자를 저주하지 않겠다. 그의 말은 나에게 이상한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를 동정했으며 때로는 그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말할 때 움직이는 더러운 덩어리를 보자 내 심장은 역겨움으로 가득 차고 내 감정은 공포와 증오로 변했다. 나는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내가 그와 공감할 수 없다고 느꼈지만 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행복이라도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너는 맹세한다. 내가 말했다. 해롭지 않다고. 그러나 너가 이미 보여준 악의적인 성향을 보면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 모든 것이 너의 복수를 위한 술책이 아닐까? 너의 승리를 더 확대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농담으로 대할 수 없다. 대답을 요구한다. 내가 관계도 애정도 없고 증오와 악행만이 내 목이라면 다른 이의 사랑이 내 죄의 원인을 없애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존재하는 모든 이가 알지 못할 존재가 될 것이다. 내 악행은 내가 혐오하는 강제적인 고독의 자식이며 내 덕목은 동등한 존재와 함께 살 때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그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과 그가 사용한 다양한 논거들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그가 존재에 처음에 보여준 미덕의 약속과 그의 보호자들이 그에게 보여준 혐오와 경멸로 인해 모든 친절한 감정이 사라졌음을 떠올렸다. 그의 힘과 위협은 내 계산에서 빠지지 않았다.
빙하의 얼음 동굴에서 살아가며 접근할 수 없는 절벽 사이에서 숨어 지낼 수 있는 존재는 마주하기 어려운 능력을 가진 존재임이 분명했다. 긴 숙고 끝에 나는 그의 요청을 들어줘야겠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너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단 너가 유럽을 영원히 떠나고 인간의 거주지가 있는 모든 곳을 떠나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할 때만이다. 내가 너에게 동료가 될 여성을 창조하면 너는 그와 함께 유배지로 떠날 것이다. 맹세한다. 그가 외쳤다. 태양과 하늘의 푸른 하늘, 내 심장을 태우는 사랑의 불을 걸고 만약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면 내가 존재하는 한 너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일을 시작해라. 나는 그 진척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애타게 지켜볼 것이다.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나타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이렇게 말하며 갑자기 떠났다. 아마도 내 감정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독수리의 비행보다 빠르게 산을 내려가는 것을 보았고 곧 얼음 바다의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이야기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그가 떠날 즈음에는 태양이 지평선에 가까워져 있었다. 나는 곧 어두워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무겁고 내 발걸음은 느렸다. 밤이 깊어 애가 중간 지점에 있는 쉼터에 도착하고 샘물 옆에 앉았다. 구름이 지나면서 별들이 간헐적 응로 비추였고 어두운 소나무들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여기저기 부러진 나무들이 땅에 누워 있었고 이 풍경은 놀라운 신성함을 지녔으며 내 마음속에 기이한 생각들을 일으켰다. 나는 고통 속에서 손을 모아 외쳤다. 오, 별들과 구름들과 바람들아, 너희는 나를 조롱하려는 것인가? 만약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나의 감각과 기억을 지워달라.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해줘. 그렇지 않다면 내 눈앞에서 떠나라. 떠나고 어둠 속에 나를 두어라. 거칠고 비참한 생각들이었지만 나는 별빛을 바라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모든 바람 소리를 마치 나를 삼켜버릴 시로크처럼 느꼈다. 아침이 밝을 무렵 나는 샤모니 마을에 도착했다. 나는 쉬지 않고 곧바로 제네바로 돌아갔다. 내 마음 속에서조차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산처럼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그 과중함이 내 고통을 덮어버렸다. 그렇게 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 들어가 가족 앞에 섰다. 내 초췌하고 광기 어린 모습은 큰 두려움을 일으켰지만 나는 아무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말할 기운이 없었다. 나는 마치 내가 금지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동정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 같았다. 마치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숭배하듯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나는 내가 가장 혐오하는 일을 헌신적으로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한 일에 대한 전망은 내 삶의 다른 모든 상황을 꿈처럼 만들어버렸고 그 생각만이 내게 삶의 현실처럼 다가왔다. 제네바로 돌아온 후 하루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면서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없었다. 나는 실망한 악마의 복수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내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혐오감을 이겨낼 수 없었다. 나는 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몇 달을 깊은 연구와 힘든 고찰에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어떤 영국 철학자가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지식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고, 이 지식이 나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이 목적을 위해 영국에 가는 것에 대해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 것을 생각했지만 나는 매번 지체할 핑계를 붙이며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의 임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실 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다.
그동안 나빠졌던 건강은 이제 많이 회복되었고, 내 정신 상태는 내가 불행한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비례적으로 좋아졌다. 아버지는 이 변화를 기쁘게 여기셨고, 내 우울증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하셨다. 하지만 때때로 다시 돌아오는 우울함은 다가오는 햇살을 뒤덮으며 검은 그늘을 드리웠다. 그럴 때면 나는 누구와도 닿지 않는 깊은 외로움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었다. 나는 작은 배에 홀로 하루 종일 호수 위를 떠다니며 구름을 보고 물결 소리를 들으며 침묵 속에 나른하게 있었다. 그러나 신선한 공기와 밝은 햇살은 드물지 않게 나를 어느 정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고, 돌아왔을 때는 친구들의 인사에 더 밝은 미소와 더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그런 산책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가 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점은 너가 예전의 즐거움을 되찾고 다시 본래의 너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우리와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어젠 아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고, 그 생각이 맞다면 너는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숨기는 것은 오히려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새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에 격하게 떨었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들아, 너가 우리의 사랑하는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과 내 늙어가는 삶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너희는 어릴 적부터 서로에게 애착을 가졌고 함께 공부하며 성격과 취향이 서로 잘 맞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이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내가 가장 바라는 일이 오히려 내 계획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가 아마도 그녀를 여동생처럼 여기고 그녀가 너의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너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엘리자베스에게 대한 의무감 때문에 이 갈등이 너가 겪는 깊은 고통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아버지, 안심하십시오. 저는 제 사촌인 엘리자베스를 애정 깊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녀만큼 제 따뜻한 감탄과 애정을 불러일으킨 여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미래의 희망과 전망은 전적으로 우리의 결합에 대한 기대에 묶여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너의 감정을 표현해 주어서 나는 오랫동안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다. 만약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비록 현재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해도, 하지만 바로 그 어두운 그림자가 너의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붙잡은 것 같아서 나는 그것을 엎으고자 한다. 그러니 말해보거라. 즉시 결혼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 너가 반대하는지. 우리는 불운했으며 최근의 사건들이 내 나이와 연로함에 어울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빼앗았다. 너는 아직 젊다. 그러나 아는 너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기 결혼이 너의 장래의 명예와 유용성에 관한 계획에 전혀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너가 결혼을 미루더라도 나는 그로 인해 심각한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둬라. 나의 말을 이해하고 너가 확신과 진실로 나에게 대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듣고 한동안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결론에 도달하려고 애썼다. 엘리자베스와 즉시 결혼하는 생각은 나에게 공포와 경악의 대상이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엄숙한 약속에 묶여 있었고 그것을 깨는 것을 감히 할 수 없었다. 만약 내가 깨뜨린다면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고통이 닥칠지 모른다. 이 고통스러운 짐을 안고 무너질 듯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약속을 이행하고 괴물이 그와 함께 떠나기 전에는 평화를 기대하는 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 또한 나는 영국에 가야 한다는 필요성도 기억했다. 아니면 그 나라의 철학자들과 긴 편지를 주고받아야 했는데 그들의 지식과 발견은 지금 내가 맡은 일에 필수적이었다. 후자의 방법은 시간 낭비이며 만족스럽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내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었다. 나는 1000가지 두려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중 하나라도 아이의 이야기를 드러내어 나와 내 가족을 끔찍하게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나는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 내 감정을 숨길 능력이 없어서 괴로움의 찬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다. 한번 시작하면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가족에게 평화와 행복을 되찾아 돌아갈 수 있었다. 내 약속이 이행되면 괴물은 영원히 떠날 것이다. 아니면 내 상상 속에서는 그 사이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 그를 업애고 그와의 약속으로 인한 내 노예 생활이 끝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감정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답을 한 이유였다. 나는 영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지만 이유청의 진짜 이유는 숨기고 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나의 소망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나는 진지하게 이 여행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설득시켰다. 그렇게 오랫동안 미친 듯한 우울함에 빠져 있었던 나로서는 이렇게 여행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기뻐하셨다. 그는 이 여행을 통해 풍경이 바뀌고 다양한 재미를 찾으면서 내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랐다. 내가 떠날 기간은 나에게 맡겨졌으며 몇 달 혹은 최대 1년이 예상되는 기간이었다. 아버지가 한 가지 사려 깊은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혼자서 여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배려였다. 아버지는 미리 나와 상의 없이 엘리자베스와 함께 클레르바리 스트라스부르에서 나와 합류하도록 정해놓았다. 이는 내가 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원했던 고독을 방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행이 시작될 때 내 친구의 존재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고 사실 나는 그 덕분에 외로운 미친 듯한 반성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뻤다. 게다가 헨리가 괴물의 간섭을 막아줄 수도 있었다. 만약 내가 혼자였다면 그 괴물이 때때로 내 앞에 나타나 내 작업을 상기시키거나 그것의 진행을 관찰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영국으로 향할 준비를 하게 되었고 때 귀국 후에는 엘리자베스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버지의 나이가 많으셔서 지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다. 나 자신에게는 내가 혐오하는 일에 대한 보상이 하나 있었다. 바로 내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엘리자베스를 내 것으로 할 날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여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지만 나를 괴롭히는 하나의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떠나는 동안 내 친구들이 그들의 적의 존재를 모르고 그가 내 떠남에 의해 분노하여 그들을 공격할 위험에 노출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디든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으니 그가 나와 함께 영국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상상은 끔찍했지만 내 가족들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위안을 주기도 했다. 나는 그간 내 가족을 해할 가능성에 대해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내가 내 괴물의 노예였던 동안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내 현재의 감정은 그 괴물이 나를 따라오고 내 가족은 그의 음모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강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9월 말에 나는 다시 고국을 떠났다. 이 여행은 나의 제안이었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내가 그녀와 떨어져 있을 동안 겪게 될 고통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했다. 나와 함께할 동반자로 클레르바를 동행시킨 것은 엘리자베트의 배려였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신경 쓰는 수많은 세밀한 사항을 간과하기 마련이다.
그녀는 내가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서로 상반되는 수많은 감정이 그녀를 말없이 침묵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눈물로 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나를 위해 준비된 마차에 몸을 실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이 나는 겨우 화학실험 도구들이 함께 포장되어 가도록 지시한 것만을 기억했다. 어두운 상상 속에서 나는 많은 아름답고 웅장한 풍경을 지나쳤지만 내 눈은 고정되어 있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나는 오직 여행의 끝과 그동안 내가 해야 할 일만을 생각했다. 며칠간 무기력하게 보내면서 많은 거리를 지나 나는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나는 클레르바를 이틀 동안 기다렸다. 그는 결국 왔다. 아, 우리가 얼마나 대조적인지. 그는 새로운 장면마다 기뻐하며 저녁 해가 지는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했고 해가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는 더 행복해했다. 그는 풍경의 변화하는 색깔과 하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거야. 그는 외쳤다. 이제 나는 존재를 즐긴다. 하지만 너, 내 사랑하는 프랑켄슈타인, 왜 그렇게 낙담하고 슬퍼하는 거냐? 사실 나는 음울한 생각에 빠져 있었고 저녁 별이 빛을 발하거나 아인강에 비친 황금빛 일출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너, 내 친구, 클레르발의 여행일지로 더 즐거워할 거다. 그는 감정과 기쁨의 눈으로 풍경을 바라보았으니까. 나는 비참한 불행에 사로잡혀 있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존재였다. 우리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로테르담으로 배를 타고 라인강을 내려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런던으로 가는 배를 탈 계획이었다. 이 여행 동안 우리는 많은 버드나무 섬들을 지나고 여러 아름다운 도시들을 보았다. 우리는 마나임에서 하루를 머물렀고 스트라스부르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날에 마인츠에 도착했다. 마인츠 아래 라인강의 경치는 훨씬 더 그림같이 아름다워졌다. 강은 가파르고 아름다운 형태의 언덕들 사이를 굽이쳐 흐른다. 우리는 많은 폐허가 된 성들이 절벽의 끝자락에 서 있는 모습도 보았다. 그 성들은 검은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높은 곳에서 접근할 수 없었다. 라인강 지역은 정말로 매우 다양한 풍경을 보여주었다. 어떤 곳에서는 거친 언덕과 절벽 위에 있는 폐허가 된 성들, 그 아래로 격렬하게 흐르는 어두운 라인강을 볼 수 있었고 또 어느 곳에서는 갑자기 나타나는 아름다운 포도밭, 초록색 기울어진 언덕과 구불구불 흐르는 강,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마을들이 장관을 이뤘다. 우리는 수학철에 여행 중이었고 노동자들의 노래를 들으며 강을 따라 내려갔다. 심지어 나는 마음은 우울하고 기분은 끊임없이 불안한 감정으로 휘둘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뻐했다. 나는 배 바닥에 누워서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보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느끼는 듯했다. 그리고 만약 내 감정이 이랬다면 헨리의 감정은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있다. 그는 마치 유정의 나라로 옮겨진 것처럼 인간이 맛보기 드문 행복을 느꼈다. 나는 그가 말했다. 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았다. 나는 루체른과 우리의 호수들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눈 덮인 산들이 거의 수직으로 물에 내려와 검고 불투명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곳의 절경은 우울하고 슬픈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그곳에는 가장 푸른 섬들이 있어 눈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나는 폭풍우에 휘말려 물폭풍의 모습을 엿본 적도 있다. 바람은 물을 회오리처럼 일으켜 대양에서의 물결을 연상케 했고 산의 기슭에서는 폭설에 의해 사제와 그의 연인이 덮여졌고 그들의 죽어가는 목소리가 여전히 밤바람의 잠시 멈춤 속에서 들린다고 전해진다. 나는 다발레와 보두의 산들을 보았지만 이곳의 풍경이 내겐 모든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다. 스위스의 산들은 더 위험 있고 신비로운데 이 강의 강변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매력이 있다.
저 성을 봐라. 그 절벽 위에 서 있는 성. 그리고 그 섬에 있는 성은 거의 나무들 속에 숨겨져 있다. 이제 저 노동자들 무리가 포도밭 사이에서 오고 있지 않냐? 저 마을은 산의 골짜기 속에 반쯤 숨겨져 있다. 아, 확실히 이곳을 지키고 있는 정신은 우리나라의 얼음덩어리를 쌓거나 접근할 수 없는 산의 꼭대기로 은퇴하는 이들과는 다른 인간과 더 잘 조화를 이루는 영혼을 지닌 것 같다. 클레르발, 사랑하는 친구여. 지금도 너의 말을 기록하는 것이 즐겁고 너가 받을 자격이 있는 찬사를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낀다. 그는 자연의 시 속에서 태어난 존재였다. 그의 야생적이고 열정적인 상상력은 그의 마음의 감수성으로 다듬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단지 감탄만 하는 외부 자연의 풍경을 그는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콜로뉴를 지나 우리는 홀란드 평야로 내려왔다. 그리고 남은 길은 말을 타고 갈 것이라고 결심했다. 바람은 거슬리고 강의 흐름은 너무 약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의 여행은 아름다운 경치에서 오는 흥미를 잃었지만 우리는 며칠 만에 로테르담에 도착했다. 거기서 우리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다. 그것은 12월 하순의 맑은 아침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영국의 하얀 절벽들을 보았을 때 템스 강이 강변은 새로운 장면을 펼쳤다. 그것은 평평하지만 비옥했으며 거의 모든 마을은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게 했다. 우리는 틸버리 요새를 보며 스페인 무적 함대 이야기를 떠올렸고 그레이브샌드, 우리치, 그리니치네 나라에서도 들었던 곳들이었다.